네, 안녕하세요. 농부의 꿈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동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니까 계속 소음이 많이 껴가지고 마이크도 좀 바꿔보고 몇 가지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시 노트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책은 이 지두력이라는 책이거든요. 조금 용어가 낯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용어 아니다 보니 낯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그런 것처럼 누가 지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구.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책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전개할 수 있을까? 제가 요새 좀 관심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유효하는 관련된 간단한 케이스 스터디까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책은 뭐 굉장히 잘 써져 있는데 이분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호소야 이사오라는 분이 쓰셨고 뭐 컨설팅 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여기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컨설팅 업체에서 신입사원들 보통 왔을 때 많이 트레이닝할 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제가 일을 해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간략하게 이제 지수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한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땅 지자에다가 머리 두자에다가 힘 역자. 뒤에 두 개는 알겠는데 앞에 첫 글자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땅지 말고도 여기 구분해서 보이는 것처럼 바탕 또는 본래의 성질이라고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니까 근본적인 생각 능력이 뭐냐 이거를 주로 지도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책은 정말 굉장히 잘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또 각 페이지마다 끝나갈 때마다 일본 책 특징들이 뭐냐면은 다 요약을 다시 한번 해주거든요. 요약을 다시 해줘가지고 내용을 잘 이해하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면은 핵심적 문구로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결론부터 생각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편이나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내용은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구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다시 좀 내용을 돌려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생각하는 거는 그게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좀 방향성을 수립하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일할 때 또는 아니면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과연 생각이 옳은 건지 좀 검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항상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떠한 경우든지 가설을 수립해가지고 일단 그걸로 먼저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전체를 생각하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하려면은 정보를 좀 다양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그쪽 분야 전문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양한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파편화된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의미를 도출하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활용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떠한 도메인에 전문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데이터가 깔끔하지 않더라도 조금 다양한 분야, 좀 다른 쪽의 분야 정보를 찾아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파악된 정보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막 혼란스러운 거죠. 뭐 항상 그렇지만 어떤 팩트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고 예를 들면 뭐 미래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미래에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좀 항상 이게 컨플릭이 나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하는 게 이 핵심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책을 뭐 구구절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일단 책의 문구를 봤을 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결론부터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라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기억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만 하면 사실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도
과연 앞으로 유용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어린이집 대상으로 약간 사건 사고 되게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부패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유형은 조금 많이 성장이 되고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앞에 나온 몇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기본 생각들은 저희 쪽 이제 부모님 세대들 보통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베이비 부모가 생존할 때까지는 번창할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그냥 제 결론인 거죠. 가설이죠, 가설.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그럴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들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뭐 뉴스도 괜찮고 통계도 괜찮고 카피옥이나 블로그 동대 관찰 좀 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형태를 좀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이 뭐냐 이걸 도출하는 거로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핵심 요인을 일단 정보 보조금 정책으로 생각을 했고 과연 이것들이 맞는지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약간 제가 케이스를 봐가지고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비부모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55년도부터 63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베이비부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이제 사진에도 좀 놔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화도 달성하셨고 산업도 달성했었고 또 약간 이제 반대적인 이미지로는 부동산을 너무 좋아한다, 부동산 폭등시켰다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말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이제 고객인 베이비부모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2025년도부터 2045년도까지 이 유형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할 건지 전망이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뭐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때 이제 후보 아이템 중 하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정리를 해봤던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바로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바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의 보조금은 어떻게 변할 건지, 규제는 어떻게 변할 건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큰 퀘스천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몰 퀘스천을 다시 뽑아낸 거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제 나름대로 좀 예측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부터 먼저 생각하려고 해서 일단은 현재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 가지고 정부 보조금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규제는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다 전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내용을 정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분포는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러니까 노인들이 보통 도심지가 아니라 저기 시골에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할 건지 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번에 이제 어린이집 이제 자금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좀 많이 나왔지만 분명히 노인 케어할 때도 이런 이슈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과연 앞으로 요양원에서 이렇게 노인을 케어하지 않고 집에서 하실 수는 없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일단 소셜 측면적에서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 소셜 쪽은 좀 내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가족들이 수용하는 요양 위치가 어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도심지 말고 자연 가까운 데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찌됐든 병원도 가야 되고 그 자녀들과 가까이 살아야 되니까 도심지에 쓴다고 말을 하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좀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려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업무의 자동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사실은 노인을 케어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로봇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지 좀 많이 전개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노인들의 유용한 비즈니스 전망을 할 때 모든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앞 단계에서 수립했던 그 퀘스천들, 그러니까 B 퀘스천이 있고 스몰 퀘스천을 뽑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정보만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게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몇 가지 책을 봐도 그렇고 좀 소스를 다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뉴스만 주로 쭉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요양원 같은 거를 가셔가지고 보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좀 관점을 다양하게 가려면은 뉴스도 좋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운영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사 카페에 가보면은 굉장히 좀 살아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카페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것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취합해 보려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노인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파악을 해봤어요. 네, 저는 사실은 저쪽 전라도 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은 광주에서 요양을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전남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 비중은 파악해봤는데, 뭐 어디서나 해도 사실은 이 비즈니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는 뭐 이런 식의 지금 분포를 띄고 있고, 이게 이제 요거는 1% 10% 점점 빨개지고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인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뭐 노인들이 위치를 주로 뭐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단 이게 현재까지 생각이었던 거고, 이 변해가는 과정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던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과연 이제 굉장히 공기 좋은 외곽지를 선호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찌됐든 도심지를 선호할 거냐, 좀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 정보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요양보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도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위치 정보를. 그래서 위치 정보를 받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구글에 띄워보니까 이런 식의 분포를 이제 지금 현재 띄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광주 시내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바깥에 나와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총 19개 요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외곽지에 있는 거는 여기 하나하고 이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결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이제 자들을 소통도 해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도심지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총 19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8개는 한 작년이나 한 2년 전에 만들어진 업체라서 그 평가를 못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약간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노인들은 도심지를 좀 더 선호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좀 더 재밌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트렌드 같은 것들은 빨리 뽑아낼 수가 있었던 거고, 조금 더 이제 제가 들어가 봤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냐 이걸 봤는데, 이거를 아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 각각의 위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네이버 이제 지도 같은 거 클릭해 보면은 세부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클릭해서 좀 알았던 게 좀 재밌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촌 안에 요양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노인분들이 걷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걷기가 불편하니까 대형 아파트, 예를 들면 60평 넘는 아파트를 구매를 한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노인분들을 쉽게 이제 모실 수 있고, 보통 60평 아파트면은 방이 한 4개, 5개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이제 모신다고 해도 대단히 10명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거실도 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요양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것도 많이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재밌었던 거 뭐냐면은, 아까 그 위치 정보를 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 봐보니까,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한의원이나 요양병원, 종합시설, 이렇게 다 이제 합쳐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이 없는 요양원들은 그것만 별도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이제 크고 이제 협력적인 요양원들은 이제 한 번에 다 케어를 받을 수 있게 조금 크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좀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간단한 요양원들만 존재하는 거고, 이제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들이나 요양병원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거였고, 조금 더 재밌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광주에 있는 요양원인데,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요양원하고 종교시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요양원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 가시고 좀 이렇게 갈 때 그렇게 뭐 편하게 가시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불교 신자라면 불교 쪽 가서 귀의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천주교 신자라면 천주교제나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종교 시설하고도 좀 병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앞 단계에서 일단은 다 질문을 만들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구글 서치를 하든 네이버 서치를 하든 아니면 지도 검색을 해가지고 다 알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센싱이라는 표현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었던 거. 이거는 전부 다 보통 뉴스나 약간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뉴스나 아니면은 나름 이렇게 정제된 정보였는데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DC 갤러리라고 하나요? 거기 가보면은 이 사회복지사 갤러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가보면은 굉장히 그 사회복지사의 리얼한 말들을 다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다 본 건 아니지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1급을 따고 복지관을 가면은 좋다. 근데 사설에서 일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뭐 최저시급이 월급이고 힘들다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싶은지는 사실은 사회복지사 카페를 통해서 좀 많이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좀 해보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질문을 제가 앞에서 던졌고 그거와 연관된 정보를 제가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보들 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했던 것들은 뭐 항상 그렇지만 설립 자격은 현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되게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정보 분석해가지고 예측했던 가장 재밌었던 거 뭐냐면은 도심지 곳곳에 좀 요양원들이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점점 애들은 안 나고 있고 노인들은 많아지니까 영세 요양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도심지 곳곳에. 그래서 그게 하나의 트렌드일 것 같고 두 번째 트렌드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요양원도 초양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큰 요양원들은 대형 병원 또는 한의사 막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들은 사실 못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에 이제 굉장히 좋은 실버타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중급 요양원도 있을 것 같고 교양원 아니면 맨 마지막에는 좀 이제 힘든 사람들이 가는 도심 공동생활관 이렇게 유형화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연 제가 앞으로 뭘 할 건지 나름 이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는 거죠. 제 나름대로 2019년도에다 뭐 사회복지 사기를 따겠다. 그 다음에 요양원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매입하겠다. 등등을 조금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현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결론적으로는 제가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요양원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 분석 내용 좀 봤을 때는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사 카페에서 들었던 글이나 제가 요양원 몇 번을 방문해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노인분들을 잘 케어하기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망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의 문구 상당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결론부터 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가설을 수입하는 거거든요. 되게 제한된 정보에 불구하고 일단 가설을 수입하고 그 관련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지만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모아서 종합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의사 판단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농부의 꿈이었습니다.